61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기본적인 성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구밀복검에서 앞에 구와 세 번째 글자 복, 입과 배, 이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수사법으로 이야기하면 환유법이죠. 다음 두 번째, 일패도지에서 챙겨볼 만한 글자는 세 번째 글자가 되죠. 진흙도. 그래서 글자 밑에 흙터가 있고 왼쪽에 삼수변이 있는 이 모양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흙에 물을 부어서 진흙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더러운, 그러니까 민중들이 더럽고 힘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쓰죠. 더 나아가서 진흙이라는 것으로 어떤 그 진흙의 질감,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페인트 같은 이런 도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단어로 쓰일 때는 좀 확장성이 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수소양단하면은 쥐가 머리 내밀고, 그러니까 앞에 여러 차례 나왔었던 좌고우면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쥐가 머리만 내놓고 양쪽으로 살피는, 여기서 비롯된다는 점을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서 후생가외. 일단 중요한 거는 시간상으로 앞에 문제는 그 선대의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려는 이것과 후대의 세대, 이런 시간적인 선후라는 관점에서 나눠봤던 그런 설명이었었죠. 근데 더 나아가서 후생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긍정의 가치로 봐야 한다. 이것도 고려가 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 신입생들이 예의를 차릴 줄 모르니라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거죠. 이런 방향에서 또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가벼운 평이한 문제였고요. 다음 62번,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를 인용을 해서 맨 끝에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사필귀정. 여기서는 선택지 내용도 어려울 바가 없는 평범한 문제니까 가볍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냥 빠르게 읽고 푸는 연습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63번, 괄호에 들어갈 것. 괄호 앞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근데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데, A일지 B일지. 그래서 서로 양방의 화살표로 서로 다른, 이걸 나타내는 지점의 B가 뭐냐, 이걸 묻는 것인데, 보통 그 괄호를 이해할 때 앞에 있는 것에 기대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이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문맥인 줄 오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틀리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다가 실수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A일지 B일지,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 괄호가 맞을지 내일 경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해서 형만한 아우가 있다라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대의 인물이 더 뛰어나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청출어람.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 청출어람에서 마지막에 쪽풀람 이런 글자에 초점을 둬야죠. 그래서 풀초머리 마킹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쪽풀, 이것은 청이라는 염료를 추출하는 원재료죠. 그래서 청이라는 염료는 이 쪽풀에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사실은 일본식 표현으로 엑기스가 되다 보니까 본래의 원재료인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경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1번만 하나 더 부가 설명합니다. 1번. 예, 관표지교인데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친한 친구 간의 사귐이라는 기본적인 뜻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두 가지 의미를 챙겨야 되는데, 일단 관포지교란 말이 쓰일 때는 그 초점이 가난할 때의 사귐,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고사,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의 사귐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는 이 어릴 때의 어린 시절의 관중과 포수가의 아주 절친,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들에게는 일생의 긴 스토리가 있고, 일생의 긴 스토리의 끝부분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주군을 모시고 각자의 주군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둘이 왼수가 되죠. 그러한 스토리도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치 않고 이것만 단편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려 들어가시고, 다음 64번.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어입니다. 세 번째, 기, 호, 지, 세. 첫 번째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그 기는 이 글자는 그 많이 볼 수 있는 도금 요소인데, 여기에 지금 말맞자가 쓰이고 있잖아요.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탈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기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기호라고 했으니까 바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라는 뜻입니다. 그럼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까? 바로 호랑이 등에서 내리면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뭐야? 그 호랑이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내쳐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한번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 전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이런 상황. 어쨌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 기호지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각자 무치, 뿔 달린 자 이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공평하다, 신은 공평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뿔 달린 자는 뿔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뿔이 없는 그 또 다른 존재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뿔이라는 무기를 가진 자는 이빨이 없다. 즉 날카로운 이빨 역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럼 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자에는 뿔이라는 이런 무기는 없지만 이빨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번이 주의할 부분인데 등고자비 해석의 문제. 요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 문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했던 바 있어요. 자, 여기 해설란에 적어놨는데 등고자비를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함, 그리고 니은에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 했는데, 니은 밑줄 치고 니은 밑에 밑줄 치고 잘못된 해석이 굳어져 가는 경우, 잘못된 해석이 굳어져 가는 의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옆에 나란히 짝지어줄 것으로 호접지몽이란 말도 나란히 적어줄만 합니다. 그러니까 등고자비라는 말은 이 자가 전치사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치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낱글자의 뜻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낮다란 뜻이니까 이게 낮은 곳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낮은 곳, 이거는 문법적인 전치사 역할로서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낮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앞부분에 등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높은 곳에 오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순서.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순서.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은 높은 곳에 오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사실 목적어, 서술어 이건 우리말의 어순이지 한자의 어순이 아니죠.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자기 자신을 낮춰라.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문법적인 한문을 문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쓰는 일이 자주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구도적합니다. 그래서 와전된 뜻이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호접지몽도 본래의 뜻이 뭐예요? 물아일체의 경지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근데 한바탕의 꿈, 이 꿈이라는 그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그 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다음 넘어가서 65번 식자우한 알식자의 이 말씀은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글자 자 위에 간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챙겨야 되겠죠. 니은의 각자무치 나왔었고 디귿의 당랑거철 이 벌레 충자 부수에 마킹하면서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리을의 득, 롱, 망촉 여기서 롱과 촉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나라에 여기 교통에 조그만 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공격해 가지고 내 땅으로 차지한 거죠. 근데 이 농이라는 나라 뒤에는 커다란 촉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쳐서 나라를 차지하고 보니 그 뒤에 있는 촉이라는 나라도 가지고 싶더라.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뜻이죠. 롱 지역을 차지하고 나니 촉 나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은 뭐 독해 내용도 그리 어려운 게 아니고 수차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 해서 맨 밑에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백성 대대로 큰 이익이 생길 것이요. 그래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수차 만드는 법을 배워가고 싶다. 헛된이란 뜻으로 공리공론 전혀 아니죠. 주권 재민 전혀 초점이 다른 얘기고. 그래서 2번과 3번 정도를 견주는 문제죠. 근데 2번의 실사구시는 실제의 것에서 얻는다. 실제의 것에서 얻는다. 여기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진리나 이론 이런 것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이론 이런 뜻으로 초점에 놓아야 되겠고요. 이용후생 이것이 좀 더 적절한 연결고리가 되겠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 실제의 삶에 유익한 것, 실제의 삶을 돕는 것 이게 바로 이용후생이죠. 그 정도. 다음 67번에는 독해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 해방 후라고 사람의 도리야 어디 가겠소? 군자는 괄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선 이하에서라고 비뚤어진 갓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현명이기보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하 부정관이라는 문장을 전제해 놓고 이 말한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현명보다 어리석음 이렇게 말했어요. 이하 부정관하는 태도를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의 대화니까 현공의 태도는 그러하고 그러면은 상대인 직원, 이 직원의 태도는 군자는 괄호다 여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그 지금 현세태를 바라보는 현실 인식이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는 1번이 답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부, 처,
불처, 혐의, 간. 싫어할 혐, 그리고 의심할 의. 그러니까 싫어하고 의심할 만한 그런 곳, 그런 상황 속에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나머지는 뭐 다 익숙한 그런 문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정도는 아닐 듯 합니다. 소거법으로 풀어도 쉽게 풀 수 있을 듯 해요. 그래서 독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택지의 난이도는 낮춰준 짜임새다라는 데 관심을 두고 문제를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도 역시 긴 지문 때문에 시간 문제 여기에 관심을 놓아야 할 것이고 실제 그 난이도에 면에서 크게 어려울 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부터 송녀가 마음이 방자하여 최 씨를 초계같이 보아 도리어 제가 부인인 채 하되 최 씨는 별 말이 없이 받아주더라. 여기만 봐도 대충 인물의 됨됨이가 윤곽이 드러날 부분이고요. 그런 정도에서 선택지 뭐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1번의 그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가 다 죽고 나면 사냥이 끝났다는 얘기죠. 구팽, 그 토끼 사냥에 썼던 개를 팽, 삼는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되게 이걸 줄여서 그냥 팽당했다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관용화되고 있습니다. 요 1번의 두 번째 성어 해의 추식. 이 부분은 제가 그 따로 정리된 자료 중에서 7급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7급 기출문제 중 그동안 그 누적된 자료를 쭉 통합해 봤을 때 보편적인 것들은 다 걸러내고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이런 성어들만 따로 모아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해 드렸던 바 있는데요. 그때 요 내용이 들어갔었죠. 해의 추식. 해의 하면 옷을 벗는다 이런 뜻이죠. 추식, 요 추, 바로 우리 퇴고에서 봤던 글자예요. 손수변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식, 그러니까 먹을 걸 손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 옷을 벗어서 건네주고 내가 먹을 음식을 그 사람에게 밀어주고 이게 해의 추식이에요. 다음 두 번째 답지에 좀 흔치 않은 그런 성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비익연리가 있어요. 자, 이거를 두 글자씩 끊어보도록 합시다. 두 글자씩. 그래서 앞에 비익 따로 동그라미 쳐서 밖에 끌어내야 될 게 비익조. 비익조가 뭐냐면 두 마리의 새가 있는데 각각 눈이 한 개씩밖에 없고 날개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야만 눈도 두 개가 되고 양쪽 날개가 온전해져서 두 마리가 붙어서 비로소 한 마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게 비익조입니다. 그리고 연리, 이거는 옆으로 화살표 빼서 연리지. 연리지는 많이 알죠. 영화 때문에. 그래서 두 나무가 가지를 뻗다가 이 가지 끝이 서로 만나서 그대로 합쳐져 버린 이런 경우 여기 연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이어진 두 나무. 자,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부가 한 몸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뭐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서 좀 지적해 본 것이고 4번 답지 뒤에 여기 격화소양이 있는데 격화소양. 그래서 격화에서 두 번째 글자에 초점을 두세요. 두 번째 글자에 초점을 두면 가죽혁에 마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죽신. 그러니까 격화라는 음만 딱 들어도 가죽신 하면 뭐 하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발바닥 가려운 것을 긁는다. 발바닥에 가려운데 이렇게 발 들고 신발을 신은 상태인데 긁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신발 깔창 때문에 긁는 이 노력이 피부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세 번째 글자에 긁을 소, 당연히 손수변. 마지막에 양, 가리올 양이에요. 그래서 병들어 기들력이란 부수. 그래서 이 세 개의 부수 차례대로 마킹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신발입니다. 긁을 소, 손수, 손가락으로 긁는다 이런 뜻으로. 맨 마지막에 병인데 질병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려움. 그래서
신발 신은 채로 가려운데 긁는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9번에는 이제 문장인데 이건 문장이면서 그래도 사자성어로 내용 파악 정도로 묻기 때문에 그런 대로 풀어볼 만하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 구성이나 난이도 모든 면에서 7급 만의 수준의 문제다. 9급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 문제 삭제하고 가자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로왈에서 제자죠. 제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군자는 늘 용감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용기를 추구해야 되는가? 용기를 숭상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자 그러자 이제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말했다. 이건 대답해 줬다 의미가 되죠. 그래서 군자의 이위상 에서 의를 상으로 삼는다. 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제자가 물었던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군자의 경우와 소인의 경우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자의 경우에 유용,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는, 이거는 뭐 다음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러나 그리고 순접 역접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 알아서 끼워 맞춰줘야 돼요. 한문도 그 문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말처럼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자, 어쨌든 군자의 경우입니다. 유용, 용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의가 없어. 그러면은 어지러울 난이죠. 어려울 난이 아니라 어지러울 난.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복잡, 다양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과 구분해서 이 글자는 전쟁난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전쟁을 저지른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소인의 경우. 소인이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위도라고 했어요. 도둑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용맹함보다 바로 의를 더 중시해야 되는 것. 그런데 밑에는 사단이 등장하죠. 그래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러면은 시비지심은 시비를 가를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좀 거리가 다르다는 점이 좀 잘 구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의 사양지심. 이거는 예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1번의 측은지심, 여기에 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2번이 의에 관련되는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근데 여기 수오지심, 부끄러워할 수예요. 그리고 오, 여기는 악이 아니라 오죠. 미워할 옴이다. 자, 그때 첫 번째 글자에는 바로 자기가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글자에는 남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못할 때 나 자신의 옳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오는 미워한다. 이거는 남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이거나 할 때 그것을 보고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오 두 글자만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 나와 남 이걸 꼭 챙겨서 같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문제 양상은 9급선에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고 70번 문제 역시 특히 더 그래요. 70번 문제는 정확하게 문법을 묻고 있습니다. 문법.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7급에도 두 번 다시 나올 일 없다라고 아예 빼도 좋아요. 문법을 건드리는 순간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적어도 5시간 이상인데 이 5시간을 한 문법 때문에 요 자그마한 한 단원 때문에 1년 중에 5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우리 시간 대비 비율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바로 5년에 한 번 정도 반드시 출제할 만한 이런 비중이 있을 때 5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된 항목이 20시간 정도 할당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자라는 어휘 지식이 필요한 거죠. 국어 생활을 위해서. 굳이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번에 자장, 안지 이거는 한문법 설명할 때 가장 기본 예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국어책 보면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거 나오죠. 옛날 교과서에. 그런 것처럼 한문법 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문이 바로 이 예문이야. 자장, 안지. 그때는 장차 어디로 가는가 이런 뜻으로 끝에 안지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번에는 맨 앞에 수능 할 때 수 이게 바로 누구 수예요. 누구 수. 요 수란 이 한 글자가 의문문을 유도합니다. 4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숙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숙 이 첫 번째 글자가 누구 숙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2번에는 안지 문장의 끄트머리에 있는 표현으로 3번과 4번은 문장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글자로 의문문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이 답이고 나머지 3개는 의문문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 정도는 정말 좀 과했다. 서울시 7급 다운 무모함이다 라고 평가를 해줘야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만 공부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내친 김에 73번 문제를 먼저 짝지어 볼게요. 같은 문법적인 문제니까 73번. 여기는 전치사와 접속사 이걸 묻는 것으로 써있자가 쓰일 때 이건 대체로 그 뒤에는 한 글자만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뒤에 것 한 글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의 덩어리를 지어서 그것으로부터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말리을 이 글자가 쓰이게 되면 얘는 접속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앞에 있는 글자가 한 글자일지 두 글자일지 세 글자일지 그건 문맥에 따라 다르겠죠.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한 글자일지 두 글자 이상일지. 그래서 A 그리고 B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단어 차원에서는 A와 B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장 주어 서술어의 내용을 갖춘 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문장 그러나 무엇, 문장 그리고 무엇 이런 형태로 짝지어지는 건 이렇게 한 글자씩일 수도 있고 두 글자씩일 수도 있고 세 글자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으로 문법으로 나올 때 제일 어렵게 내는 방식이 뭐냐면 앞에는 두 글자인데 뒤에는 그 두 글자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한 글자거나 앞에는 한 글자인데 뒤에는 두 글자가 되거나 예를 들어 앞에는 긍정으로 표현된 한 글자라면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오고 그 앞에 부정 표현이 쓰인다거나 그래서 두 글자가 짝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경우죠. 그렇게 글자 수가 좀 다르게 아니면 앞에 먼저 드러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중복된 내용을 이렇게 생략하고 그래서 글자 수가 줄어든 이런 상태에서 해석의 짝이 맺어져야 되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73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두 번째 니은 먼저 봅시다. 앞에 수욕 정이 있고 뒤에 풍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어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니은에 말리을 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역의 경우는 불이라는 것이 그 뒤에 다섯 글자를 통째로 묶어서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뒤에는 일단 두 글자만 보세요. 기도, 도. 그래서 그 도로서
그리고 나서 뒤에 두 글자 득지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맨 앞에 괄호 앞에 불 이걸 해석하는 게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런 한문법의 문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보시고요. 71번 갑시다. 71번 가면은 기역에 천청이 나옵니다. 천청. 그런데 많이 강조했었던 이게 쓰일 때와 이게 쓸 때 우리 한자 공부하면서 제일 기본으로 들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물 맑을 청, 이게 들어가면 해 맑을 청, 하늘 맑을 청. 그래서 구름 갤 청이죠. 구름 갤 청. 그렇게. 그다음 니은에는 복거심 그러고 유색신 나의 유색신 여기 버드나물 가지가 나오는데 좀 배경 지식을 조금 챙겨두면 도움될 것이죠. 버드나무 가지. 이거는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꺾고지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떠나갈 때 이 버들가지를 꺾어서 들려보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멀리 가고 여러 날이 걸려도 결국 가서 습기가 있는 땅에 꽂기만 하면 싹이 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싹이 피어난 걸 보고 꺾어서 보내준 나를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에 이 버들가지라는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이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참고해둘 일이고요. 권군갱진 일배주 그대 앞에 나아가 한 잔의 술을 따른다. 이별주를 권하는 것이죠. 소출 양관 무고인.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목 먼저 볼까요? 제목 보면 송, 원이, 사, 안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송 보낸다. 원이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송원이 원이를 보내며 사 안서 안서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안서로 사 떠나보내다 사신 보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원이를 안서 지역으로 떠나보내며 사신으로 떠나보내며 뭐 이런 정도의 뜻. 그래서 친구 간의 이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시로 꼽습니다. 그래서 문학 자체에서는 이 시를 원조로 보고 이 시의 뒤를 잇는 이런 것으로 고려시대의 송인이라는 시가 같은 계보로 설명되는 그런 관계에 있죠. 자, 여기서는 그렇게 먼 곳 타향에 떠나가게 되면 거기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곳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 부분으로 리을의 고인은 돌아가신 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정도. 다음 72번은 뭐 욕속즉 부달. 그래서 아까 득롱망촉 이거 같이 짝지어야 될 부분이죠. 해서 정정. 욕속즉 부달. 속히 가려고 마음 먹으면 즉 그러면 부달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벌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도 없다. 옆에는 바로 아무 살림살이도 없는 세간살이 없는 가난 이렇게 써두고 두 번째 갯골에 3년 두어도 황무되지 않는다. 이거는 출신 성분의 중요성. 그러니까 갯골이 3년 두어도 황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황무는 붓을 만들 때 쓰는 아주 최고의 품질, 쪽제비, 털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갯골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오래 묵혀도 의미가 없다. 네 번째, 뱁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부분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뱁새는 작은 새고 황새는 큰 새니까. 그래서 격에 맞지 않게 큰 어떤 위대한 아니면은 뭐 권력이 높은 힘이 센 그런 그 무엇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분에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는다. 경계하는 태도죠. 그런 정도로 끊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뒷부분에
74번은 이제 끊어 읽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 종, 용 끊고 품, 풍, 종, 호. 그래서 용과 호를 기본 축으로 해서 구름이 용을 따라가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라간다.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것 따라간다. 아니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상 따라서 끼리끼리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게 짝지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75번 문제는 그 문학을 해석하는 이런 의미가 좀 초점에 있고,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단원을 그렇게 좀 분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는 객관적 상관물, 보통 자기 마음을 담아내는, 의탁하는, 주관적인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는 객관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현대 문학 그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주지식격의 내용이죠. 자, 그런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봄비,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배경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는 라막이 있는데, 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비단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이 작품 해석을 비단 장막 이렇게 풀어놨죠. 그런데 이 라는 바로 벌릴 라라는 뜻으로 서술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막이 있으니까 막을 커튼쯤으로 본다면 라막 하면은 커튼을 벌여놓다, 커튼을 펼쳐놓다, 벽에 커튼을 걸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막이라는 게 꼭 창문을 가리는 이런 용도로만 썼던 게 아니라 보통 그 오늘날과 좀 다른 단열이 잘 안 되는 그런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이 벽에서도 우풍이 굉장히 심하게 들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풍을 막기 위해서 벽보로 벽에다가 커튼 치듯이 이렇게 막을 쳐두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막에는 보통 그 수가 놓이죠. 근데 그 수가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방인 경우에 무늬와 여자들이 기거하는 방의 무늬가 달랐던 거죠. 그 무늬의 차이로 환유법, 바로 여자를 나타내는지 남자를 나타내는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의 방에는 소나무 그림, 노송이 이렇게 수로 새겨진다든가 그런 거에 비추어서 여성은 여성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꽃그림이라든가 또 부부의 다정함 이런 걸 드러내는 원앙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수로 놓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병풍, 그리고 리을의 행화. 그런데 그 행화는 결국 락, 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처지. 그래서 봄비, 그러나 아직 쌀쌀한 그런 바람에 인해 떨궈지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모습을 의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문학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한자 자체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석도 제시를 해준 것이고요. 다음 76번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정도는 아닌데 두 번째 행에 보면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라는 부분에 근화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무 목자 잘 보세요. 나무목, 바로 무궁화 나무 근이라는 글자입니다. 무궁화 나무 근. 그래서 이게 이제 용비어천가 공부할 때 같이 묶게 되는 부분이죠. 용비어천가 보면은 해동용령의 나라샤에서 해동, 바로 우리나라를 칭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문헌, 책자의 이름으로 암기하는 거죠. 책자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전 문헌들 앞에 쓰이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암기해 본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역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뭐 책자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좀 구석진 표현에 해당되는데 이 무궁화 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 챙겨두자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뭐 국정교과서 마지막 시기에 교과서에 수록됐던 작품이라서 출제 강간에 사용되는 것인데 황현의 절명시 이거는 일제의 나라를 잃고 자결을 하며 써놓은 시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 멸망이라고 시기의 문제 이걸로 질문한 것으로 사실 문제 품격이 매우 떨어지는 이런 문제 양상인데 그냥 배경지식 정도로 가볍게 읽고 정리하는 게 충분한 그런 정도가 되겠고 문제 자체 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 나무 근 요거 하나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단락 짓고 다음 시간에 다른 단원 이어가겠습니다.